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 CES는 세계 166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인공지능을 놓고 치열한 기술 대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CES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잖아요. 어떤 행사였는지, 그다음에 올해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CES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가전 박람회의 약자입니다. 1967년도부터 개최가 돼서 현재까지 반세기가 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박람회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 세계적으로 IT 박람회로 꼽히는 3대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전시회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2월에서 3월 사이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바일인가요? 네, 모바일 콩그레스입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라고 하는 네네. 행사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CES가 굉장히 중요하게 꼽히는데요. 이 CTA라고 해서 소비자 기술 협회가 주최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1월 달에 열린다는 점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해의 첫 번째 달에 이 모든 기업들의 비전 그리고 미래, 이 계획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사실은 처음에는 이름처럼 소비자 가전제품 중심으로 제품들이 출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다가 이 IT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기기,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우주 기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범위를 확산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이번에는 166개국 정도가 참가를 했고요. 참가하는 기업들의 수만 해도 거의 4,500여 기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500 그 기업이나 됐나요? 그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자동차란 말을 안 쓰고 모빌리티란 말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올해 CES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그 4가지 주제가 화두는 하나의 화두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떤 화두였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I라는 화두입니다. AI. 네, 근데 전체적인 테마를 표현을 하는 키워드는 4가지인데요. 살펴보면 Connect, Serve, Discover, Dive in. 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트라고 하는 거는 연결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에 solve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인데 AI와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스커버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발견하면서 그걸 통해 미지의 가능성을 탐구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다이브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든다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4가지 주제 모두 핵심적으로 AI를 내세우고 있고요. 이 다른 모든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걸 현장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CES는 혁신상이라고 하는 걸 매해 선정을 합니다. 네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품을 하면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걸 하는데 AI 관련 제품이 전년 대비 49.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전체 산업 범위에서 AI가 주목받는 전시회였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젠슨 황, 그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제가 했을 때도 그 젠슨 황이 SK의 최태원 회장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SK 주가가 막 오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젠슨 왕이 어떤 연설을 했길래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발언을 지켜봤을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젠슨 왕은 이번에 공식적인 개막 하루 전에 이번 CES의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네네. 당시에 기조연설한 장소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만달레이 베이라는 호텔인데요. 네. 그 안에 이제 미켈로 울트라 아레나라고 하는 큰 행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여자 프로농구 이 라스베이거스 에이스의 홈구장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이 열리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이 젠슨 왕의 발표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 젠슨 왕은 현재 AI 칩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죠. 이제 그만큼이나 현재 AI 산업에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는 과연 뭘 할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초반에는 PC용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RTX 50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 가지 등급의 RTX를 내놓았는데 가장 낮은 등급이 기존의 동급보다 3분의 1 가격이었다라는 네. 겁니다. 싸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봇 학습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소개를 했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이 세 가지 내용을 합해서 보았을 때 이번에 젠슨 왕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I의 대중화입니다. 네네. 저렴해지고 작아져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쉽고 효율적으로 AI를 쓸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네. 젠슨 황이 코스모스 발표를 하면서 양쪽의 로봇들을 엄청 거느리고 정말 등장을 했거든요. 총 14대의 로봇을 데리고 등장을 했는데 14대. 네, 각각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AI가 탑재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이 휴머노이드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기업은 G1이라는 로봇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전시장 안에서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자기가 스스로 청하는 그러한 제가 모습들. 본 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눈에 띄셨을 겁니다.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로봇 개의 형태도 있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센서를 이용해서 인간을 인지하고 교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리얼보틱스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로봇도 굉장히 관심을 얻었는데요. 미국 서양 여성의 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런 로봇인데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이렇게 말을 걸면서 셀카를 찍자고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책상 혹은 의자 모양의 램프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걸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액세서리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 아. 일명 반려 로봇. 이었는데요. 눈이 달려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번 CES에서는 중국이 참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거의 이번 CES에 두 번째로 많은 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네, 이게 지난 12월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 그리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들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CES에 참가하기로 한 중국 기업들의 비자가 무더기로 발급 거절되고 네네.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국 기업의 CES 참가를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였고요. 특히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중국 기업의 CES 참가라든가 발전을 조금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정확한 이유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ES에 참석한 기업이 4,500여 개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네네. 중국 기업이 1,339개가 나왔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고요. 거의 이제 3분의 1 수준의 기업이 전부 다 중국 기업이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이 지금은 IT 그리고 AI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쨌든 많은 중국 기업들이 예정대로 참가를 한 거잖아요. 네. 중국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을까요? 네, 일단은 로봇은 거의 중국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14대의 로봇 데리고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그중에 6대가 중국 기업의 로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번 CES 2025에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이렇게 다양한 로봇들을 선보였고요. 아까는 이 로봇 개와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장 청소 로봇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이제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인데 물 속에서 벽과 바닥을 오가면서 물속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청소하고 본인이 알아서 올라온 다음에 충전 도크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도 선보였고요. 또 특히나 그 로봇 청소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로봇 청소기 안에 로봇팔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뭐 양말이라든가 샌들이라든가 수건 이런 것들을 집어서 지정한 장소에다가 정리를 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로봇들의 중국 기업들의 기술이 많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AI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CES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서 중국이 2번째로 많은 기업이 출품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네. 3번째로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쩐지. 네, 네네. 굉장히 한국 사람 많이 보셨다라고 했는데 네네. 총 1,010개사가 참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한 규모고요. 네. 또 아까 혁신상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전체 혁신상이 한 360여 개 정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65개가 한국 기업의 아. 혁신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이 받은 혁신상이 120개. 네네. 굉장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베네치안 엑스포라는 구역에 한국 기업들의 스타트업들 주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전체 기업 중에 거의 600여 개가 한국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참가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냐라고 좀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 실제로 CES 혁신상을 타기 위해서 브로커들도 있다고 해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서 이제 혁신상을 타게 해주는 이러한 브로커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사실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CES는 박람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참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025 이번 CES를 통해서 앞으로의 AI 산업의 방향을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강조할 만한 지점은 피지컬 AI가 부상할 거라는 점입니다. 아까 로봇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계속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면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로 나타나는 AI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이동을 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AI들이 굉장히 부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CES에서는 새로움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몇 년 전에 꿈처럼 시나리오처럼 말했던 것을 현실화시킨 CES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AI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AI가 쓰기 편하냐 그리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으냐 이러한 싸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 얼마나 저렴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는 AI 없이는 사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로봇이 미래 먹거리의 대세임을 입증한 2025 CES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이사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트럼프 2기. 그간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들을 통해서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다시 세계 최강대국 미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됐네요. 공화당 후보 시절에 그 트럼프 당선자는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캠페인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트럼프 공약의 핵심과 전체를 관통하는 기치 무엇인가요?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네네. 뭐 전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약속한 내용들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라고 표현되는 네네.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을 바로 타겟으로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를 모두가 부러워하던 중산층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두 명씩 키우고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내겠다는 특히 소외된 백인 고졸 출신의 중서부 남부에 있는 백인 주류들을 전면적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서 복권시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마가를 다시 한번 추진 있게 가겠다.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던 그런 것들을 2기 때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네네. 미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끌고 가겠다. 이런 약속들이 이제 트럼프 정신을 관통하는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2기 때 구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독특한 게 트럼프가 메가 마가 법안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하나로 묶겠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그러니까 원샷 하겠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나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통과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사실 네네. 지금 상하원을 접수한 상태고 네. 미국에선 트럼피즘이 확산됐다는 건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트럼프는 확실한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메가 마가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의회 서포트와 국민적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국경안보, 이민자들 네네. 추방하겠다, 불법 이민자, 그리고 관세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늘공 엘리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네. 이런 엘리트의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각종 규제들, 저희 지금 머스크가 덧지라고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구성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밀어붙여서 초반에 1, 2년 차에 완전히 마가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정책들을 구현하겠다.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가라고 사람들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례가 없는 입법 방식인 만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제 트럼프의 공약 노트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의 관계와 그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공약들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뽑아온 이민 정책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로 실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처음에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멕시코 이민자 강간범 뭐 이런 발언들에서 충격에 휩싸였죠. 지금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은 내뱉지 못하는 말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트럼프를 통해서 얻는 부분도 있고 네네. 현재 1기 때는 150만 명 정도 추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트럼프가 자랑을 하고 지금은 1170만 명 정도 1170만 해당되는 명. 불법 네네. 이민자 중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네요. 네네. 내보내겠다. 그중에 550만 명은 어린이들로 추산도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트럼프가 추적, 검거, 구금, 추방, 특히 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부터 자기가 내보내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갖고 있고요. 잠재적으로 불법 이민자는 모두 범죄자로 지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있고 네. 반발 여론도 대단하죠. 사실 어린이 특히 그렇고요. 네네. 사진 옛날 기억나시지만 네.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진짜 1,100만 명 넘게 추방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은 이민 정책보다도 더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꾸준히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해온 관세 문제입니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보편 관세는 일단 두고 하고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뭐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이게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는 이제 관세죠. 네네. 뭐 소위 말해 국세청 말고 엑스터널 리뷰 서비스라고 하는 대외 수입청을 세워가지고 이런 관세들을 얼마든 걷었는지 아마 통계까지 발표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새로운 조직도 만들 계획이고 여러 동맹국들이든 이런 나라들한테 10%에서 20% 정도 관세는 기본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수입품이 60%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네.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하게 마련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1945년 이후에 이제 포스트 1945 체제가 자유시장 경제 오픈도어 폴리시입니다. 자유무역을 해서 네. 전 세계가 이득을 보자. 바로 미국이 기치를 내세웠던 그런 세계화 정책을 미국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이걸 지키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사실 중국은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한 관세를 통해서 본인의 업적을 지금 얻으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같은 데는 불법 이민자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 관련해서 관세를 갖고 이걸 또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봤지만 관세를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면서 네네. 트럼프는 이걸 자기의 어떤 아이콘, 심볼 해가지고 성공의 어떤 표상으로서 공약 이행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금 추진력을 가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뭐 관세라고 하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름답겠지만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단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종전 관련된 공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장담하기를 내가 취임하면 취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그거는 조금 뭐랄까 뻥이 좀 가미되어 있는 물 건너간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전쟁의 양상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저희가 신기할 정도로 네네. 젤렌스키가 자존심만 보면 트럼프 후보실에 안 만났어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미 가서 아. 자기를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캠페인에 이미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본다라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를 오히려 지금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4시간은 아마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종전 협정의 어떤 호스트로서 역할을 잘 할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경제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에 대한 불만들은 없던 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해리스 바이든을 우크라이나한테 퍼주기만 하고 전쟁도 못 끝내는 무능한 외교 정책이라고 트럼프가 공격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푸틴 대통령과 이미 회담도 예상을 할 정도로 네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1호 외교안보 성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의 예상이 우리가 거의 맞았다. 네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에너지와 기후 분야 공약 한번 살펴볼 텐데요. 취임 첫날부터 화석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완전 반대로 갑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을 했고요. 네네. 관련한 전기차라든가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진행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기후 변화 자체를 사기극이다. 음모론이다. 네네. 이거는 석탄 시장을 탄압하기 위한 좌파의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하면서 일기 때도 파리 협정을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화석 연료 사용하는 석탄 관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부흥을 할 것으로 네네.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네. 그 반대에 있는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네.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꾸려고 했잖아요.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던 바이든의 정책들 그리고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규제 정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때 다 뒤집어지면서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킨다든가 전통적인 석탄 철강 산업들 그리고 가스 산업들을 전부 다 키우는
석유, 가스 시추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전 세계 유럽 국가, 특히 천연 이런 클린 에너지를 주도하던 이후에 어떤 정책들도 제동이 걸리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시장은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기후 같은 것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더 중시하자 이런 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외교, 대외 정책 분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일궈온 동맹 중심 그 대외 정책의 큰 틀을 트럼프가 또 흔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타겟은 꽤 오랫동안 얘기했죠. 나토입니다. 네네. 나토. 무임승차론의 핵심 타겟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거론을 했었는데요. 나토한테 보통 이제 3% 정도라도 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까지 강요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지금 사실 저도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네네. 나토 본부에서 걱정하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들의 직장이 잘리거나 일자리가 줄거나 아니면 이런 부담금 때문에 나토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고요. 네. 이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유럽은 폼나게 살롱에 앉아서 평화를 얘기하고 미군들은 진흙탕에서 훈련받으면서 유럽을 지켜준다. 이게 미국 사람들 듣기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라크 전쟁부터 이거는 계속됐어요. 네네. 네오콘들이 유럽하고 우리는 이제 이별했다. 이라크 전쟁이 옳지는 않더라도 네. 너네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네오콘들이 나토하고 우리는 이제 결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트럼프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네네. 이걸 트럼프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행정부 때 이제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임승차론들을 내세우면서 유럽을 손을 보겠다. 유럽의 국방비를 증액을 시키지 않으면 탈퇴까지도 하겠다라고 이제 소위 협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네네. 면에 있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네. 방위분담금 증액이라든가 네네. 동맹 어떤 회의론 같은 것들도 같이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2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불렀어요 최근에. 네네. 우린 돈이 없는데. 근데 예, 지금 뭐 분담금을 100억 달러 정도 지금 얘기를 했어요. 9배입니다. 9배. 네네. 우리가 줘야 할지 지금 이걸 주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사실 우리 뭐 국내 정세 어지럽긴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국민들 간에 이제 합의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관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끼지만 네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기회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수출이라든가 방산 수출에 대한 트럼프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서 네네. 사실상 물밑에서 어떤 나눠먹기 시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임 문제나 이런 게 없도록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현을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가 계속 줄 수만은 없습니다. 주는 네. 거는 폼나게 주고 받는 거는 뒤에서 여러 가지 시장과 관세와 이런 반도체라든가 양보를 끌어내므로써 결국은 트럼프는 외부적으로 지켜주고 우리는 실속을 챙기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야 되고요. 네네. 만나는 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이야기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얻은 상태에서 만날 것이냐. 네네. 그리고 트럼프도 다 거래만 중시한다고 하는데 거래만 갖고 집권하지 않았어요. 마가라든가 워크컬처, PC컬처에 대한 전쟁. 네네. 이거는 실속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전반적인 미국 내 정서를 살펴보고 트럼프와 같은 랭귀지로 같은 철학을 좀 최소한 공감을 해줘야 된다. 네네. 동의는 안 하더라도 네네.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돈 하고 접근하면 거기도 사실은 그냥 얘는 돈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미국 사회 변화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